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이재만 팀장님 오랜만에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셨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찾아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오랜만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가 원래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서운할 뻔했는데 저희가 잘못했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재만 팀장님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항상 보면 뭐랄까 그 엣지가 있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십니까? 오늘은 이제 어제 지수가 7월 들어서 좀 반등을 했으니까 네. 앞으로 좀 반등을 이어가려면 네.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겠느냐, 뭐 이런 들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네. 주가에 대한 저점 이런 생각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반등을 위해 합니다. 필요한 조건. 네. 네. 우선 기업들이 뭐 실적 예. 잘 내면 되겠죠, 뭐. 예, 맞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위한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느냐가 네. 훨씬 더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라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자료 준비된 거를 제가 잠깐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그 그림의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코스피가 지난 6월 달에 월간 기준으로 거의 10% 이상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가 월간 기준으로 10% 하락을 하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05년 이후에만 이렇게 둘러봐도 지금을 빼고 한 6번 정도의 케이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분석이 어느 정도 일회성을 갖고 좀 특수성 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우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반등은 한 3번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인위적이긴 한데 반등을 3번 정도로 나눠서 1차, 2차, 3차 반등으로 끊어놨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는 건 1차 반등이 갖고 있는 특징이 우선 뭘까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 거는 7월에도 1차 반등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차 반등의 특징은 지수가 급락했을 때 낙폭과대주들이 먼저 반등을 한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ETF에서도 잘 설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6월 달에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미디어 업종이라든가 IT 하드웨어 업종, 네. 반도체 업종 이런 쪽들이 굉장히 6월 달에 수익률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7월 달에 올라올 땐 네.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1차 반등은 항상 이렇게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반등이다. 네. 이게 이번에도 과거에도 항상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대신 1차 반등이 종료가 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낙폭과대주들이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차 반등을 이렇게 주도하는 쪽은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쪽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 여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건 밸류에이션 지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저 PBR, 저 PER 이런 업종군들의 수익률이 2차 반등 때는 좋은데 특히 PER보다는 PBR 쪽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익 지표로 보는 PER보다는 자본 총계로 보는 PBR이 훨씬 더 좀 신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차 반등 때는 네, 그래서 PBR이 좀 낮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좀 통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PBR이 낮거나 네. 또는 PBR이 낮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먼저 이제 좀 포트를 구성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 3차 반등은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익 추정치의 상하향 조정 여부가 종목의 수익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차 반등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쪽들은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결합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2, 3차 반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선정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1차 반등 때는 네. 낙폭 과대주들이 먼저 가고 그렇죠. 2차 반등 때는 저밸류주들이 가고 3차 반등 때는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업종들이 주로 가더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지금은 같습니다. 언제예요? 지금은 우선 1차 반등은 이게 기간으로 끊었을 때 제가 한 달 단위로 1차, 2차, 3차 반등을 끊었기 때문에 네. 1차 반등은 7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반등이? 예,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기간이었고요. 오히려 앞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 3차 반등이고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PBR이 좀 낮은 종목들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PBR이 앞으로 더 낮아질
낮아지려면 네. ROE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ROE가 개선될 수 있는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네, 네.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은 갖게는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1차 반등과 2차 반등을 구분은 어떻게 이게 하시나요? 제가 좀 인위적이긴 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연속적으로 반등이 잘 나타나진 않는다는 특징을 좀 생각을 해서 네. 월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급락한 이후에 네. 월간 단위 기준으로 반등을 했었던 3개월 정도를 이렇게 제가 순차적으로 1, 2, 3차라고 순위를 좀 붙여서 네. 인지적으로 좀 그럼 구별을 지금은 했습니다. 약간 1차 반등 구간은 예, 아닌가요? 지금이 아직은? 이제 1차 반등 구간이긴 한데 네, 네. 어느 정도 1차 반등을 약간 종료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도 들게는 됩니다. 왜 그러면 실적 발표가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좀 마무리가 돼 있는 단계에다가 네네네. 다음 달이 되게 되면 이런 그 가격적인 폭보다는 오히려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물가의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차 반등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지 네네.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근데 2, 이게 3차 반등. 8월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쭉 다시 이제 올라가 주면 이제 2차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네. 8월에 훅 떨어졌다 이제 9월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그럼 이제 있습니다. 9월이 다시 1차 반등 되는 거야 아니면 걔는 2차 반등인 거예요? 거기는 2차 반등으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걔는 왜 2차 그러냐면 반등으로. 10% 이상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네. 달간 그 다음 네. 반등은 2차 반등으로 규정을 하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보면 음. 해당 종목들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쪽들의 종목들이 좀 선정이 되니까 한번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될것 친구들 같습니다. 지금 써주신 친구들은 네. 저 PBR에 그다음에 상승의 여력이 좀 있는 친구들. 네, 그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승 여력은 최근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순이익 추정치가 7월 초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ROE도 마찬가지로 7월 초 대비해서 상향 네네네. 조정돼 있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약간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하나의 네.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재만 팀장님을 좋아합니다. 네네. 잘 못 들어보는 얘기들. 신선한 얘기들.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예.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네.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좀 맞는 게 이제 6월달에 급락을 하는 장이 맞잖아요. 예. 네. 그때 되게 잘 버티고 네. 또 이제 덜 빠지고 이런 애들이 또 생각보다 의외로 또 얘네들은 또 안 팔게 되고 네. 일단은 뭐 너무 떨어지는데 좀 지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 반등할 때 보면 지진 애들이 제일 먼저 오르는 거야. 진짜로. 그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네, 그렇죠. 음.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들만 항상 네, 먹어라.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오르니까 그게 정말 힘든 거죠. 그럼 결국엔 6월달 급락이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매크로적으로 그냥 완전히 테크 이런 애들이 이제 박살이 난 건데 또 이제 그게 좀 완화되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시장이 참 그래서 힘든 거죠.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그죠? 요 자료는 저희가 공유를 해도 되겠죠? 예, 이미 좀 시청자분들과? 발간이 된 자료이기 공개된 때문에 자료입니다. 공유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3프로TV 신의 자료실에도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딱 보니까 이 종목들 가운데 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안 되라니요. 안 되라니요. 저도 좀 올라갑시다 이제는. 올라가야죠. 언제까지? 예. 야, 한 종목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형태들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 이게 한국 시장의 지수의 반등을 지속적으로 좀 이끌려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가의 상승 하락 여부라든가 금리의 상승 하락 여부라든가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의 상향형 조정 여부보다는 훨씬 더 그 영향력이 강한 게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주가 상승률도 높게 되고 수익률도 높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가 인덱스가 상승을 즉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는 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 주 28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게 또 달러 인덱스 방향성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잠깐 이벤트상으로 좀 언급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최근에 FOMC 회의 즉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입니다. 딱 눈에 띄게 변한 게 하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변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그냥 75bp를 할 것 같고 네. 9월은 50bp 할 것 같고 11월, 12월은 뭐 25bp 정도 할 것 같다. 이 경로는 바뀌지 않았는데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 인상이 빨리 종료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6월 달에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형성된 컨센서스는 내년 6월이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앞당겨져 있죠.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처럼 올해 12월이면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에요? 12월 달. 12월에 그러니까 올해를 끝으로 올해 종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건 달러의 강세를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까지 달러 인덱스가 왜 이렇게 강했을까? 왜 이렇게 달러는 강했을까? 그거는 물론 이제 경기들이 좋지 못하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여기 보이시는 왼쪽의 그림의 진한 초록색 선을 보시게 되면 네. 어쨌거나 금리 격차에 의해서도 통화는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연준 자체가 기준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렸었고 네. 상대적으로 ECB가 기준금리 인상을 더디게 했었던 거죠. 근데 이미 ECB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앞으로 흔히 얘기하는 연준 같은 경우는 그 기준금리 인상폭 자체를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빅 스텝과 베이비 스텝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연한 회색선 즉 연준과 ECB의 기준금리의 격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달러를 조금 더 강세를 진정시키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던 부분을 조금은 반납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유럽도 계속 올린대요 지금.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의 컨센서스는 내년까지는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게 연준보다 기준금리 인상 폭이 크겠냐라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네네. 아니고 다만 여태까지 립 서비스만 했던 ECB도 기준금리 인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부터는 조금 기준금리 차이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이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이게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강세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엿보실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수급이겠죠. 외국인의 네네.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될 이제 거라고 차가 보겠습니다. 줄어들려면 지금 미국이 예. 이제 75 올려야 되고 50 올리고 25 이렇게 올릴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측만 하면 예. 그럼 유럽도 지금 적어도 지금부터 벌어지지 않으려면 75, 50, 25 이 정도를 올리든지 이거보다 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이 이제- 그럴 예. 여력이 있나요? 더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여태까지 이 기준금리의 격차가 확대됐던 건 너무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75를 절정으로 해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50, 25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데 네. ECB도 물론 50까지인지는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지는 좀 고민스럽긴 한데 네. 25를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음. 격차는 축소가 된다라고 이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리 격차가 그러면 대략 한 7월쯤에 한번 피크아웃 찍고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줄어들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네. 갖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도 한 템포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벤트 상으로는 가장 앞에 있는 이벤트고 조금 이렇게 달러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이벤트가 FOMC 회의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좀 갖고 보실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과 조금 연결을 시켜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데이터를 잠깐 이제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연중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네. 이익 추정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의 연간 올해 순이익 추정치의 최고점이 184조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이 한 177조 원 정도 되죠. 순이익 추정치는 4%밖에 안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건지 네. 이익 추정치가 덜 빠진 건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거의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더 빠지겠죠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꼭 생각해 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20페이지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주가는 모든 거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주가의 선행 지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코스피가 먼저 이익 추정치보다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가가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찍고 하향 조정될 때 그 어느 순간에 주가의 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시기상의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네. 아마 그 시기가 언제일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결합시켜 보실 필요도 있겠죠. 우선 우리나라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세 개의 업종은 우리나라 순이익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세 개의 업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30% 정도 되고요. 은행 업종이 한 12% 정도 되고 자동차 업종이 한 10% 정도 내외가 됩니다. 이 업종들만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가 굉장히 좀 센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익 추정치가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규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멀티플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긴 어려울 수 있어도 이미 대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자체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추정치가 안 빠지고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익 추정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5월을 정점으로 해서 반도체의 순이익 추정치는 현재 2개월 정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개월 정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가의 저점이 언제 나오냐가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이 테이블을 갖고 제가 참고 삼아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몇 번의 이익 추정치 극단적인 하향 조정을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선진국 재정위기가 왔을 때도 이익 네. 추정치는 많이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통화 긴축이라고 써놨는데 네네. 다른 건 아니었고 저때 당시에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 당시 양적 완화 정책을 양적 축소 정책으로 전환을 했던 시기가 2015년에서 16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 많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서 19년에 미중 무역 갈등 때 네. 이때 이익 추정치가 많이 하향 조정됐죠. 당연히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도 이익 추정치가 다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네. 이익 추정치는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만들어내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9개월 동안 내내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 음영으로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왔는데 보시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지수 정도는 짧게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주가의 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도체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즉 이거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좀 베스트한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반도체 업종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5월 달이 이익 추정치 고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정치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주가의 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8월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추정치를 바라보면서 주가의 저점을 바라보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갖고 저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제가 볼 때는 후행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뭐 그거를 뭐 이게 맞고 틀리고 그런 네. 이슈가 아니라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을 예측하시는 분들이지만 네. 실제 어느 정도의 그 진짜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추정치를 하향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결국 이익 추정치가 주가보다는 당연히 후행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을 매우 빨리 내잖아요. 잠재 네, 실적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빠르게 하향했어요. 하반기를 하향했고 이제 내일 이제 하이닉스가 나올 건데 네. 하이닉스가 나오면 바로 또 내일 하향할 겁니다. 네. 하반기 이익 추정에서 예. 하향하기 때문에 5월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익은 네.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다 내려가 있는 거죠. 네, 이미 네. 어느 정도. 네, 저는 이제 딱 보니까 저게 딱 맞네요. 네. 그런 흐름들이. 네. 그래서 아마 이익에 대한 고점이 이제 하향 조정될 거다라는 생각을 두렵게 생각하는 건 5, 6월 달 시장에 반영이 이미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 이익 추정치가 먼저 빠지기 시작한 반도체가 오히려 우리나라 지수에 좀 저점을 만들고 상승을 네. 할 수 있는데 일조를 하고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빠진 폭도 굉장히 컸었죠. 자료에 그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요 방금 보여주신 거는 그러니까 이익 추정 고점 찍고 넉 달 정도 지나면 주가가 저점이더라. 예,
그런 이제 형태들. 평균을 내보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4번의 케이스를 갖고 했던 케이스에 대한 사례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 자료는 예전에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더 뒤로 밀렸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긴 했었죠. 네. 주가가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찍고 반도체 업종이 그 후로도 한 50% 정도 더 빠졌습니다. 근데 네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고요. 이 정도 사례를 빼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 뭐 선진국 재정위기,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있었을 때, 미중 무역 갈등이 있을 때,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찍고 반도체 업종이 뒤로 밀리는 가격 조정은 17% 정도만 마무리가 되는데 네. 아주 공교롭게 최근에 16% 정도까지 반도체 업종이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가격 조정에 대한 리스크도 반도체 업종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조금 지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실적과 주가를 보실 때 한 번쯤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마련을 했던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실적을 보실 때 왜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으니까 가격 전가율이 좋은 기업들이 누구냐,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부터 실적을 보실 때는 이 24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기가 좀 좋지 글로벌 경기가 좋지 못하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의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저 재고가 향후에 소진이 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고가 없어져야지 투자가 없이도 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앞으로 재고 소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경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글로벌 경기를 바라보실 때 이제 지표들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체감 경기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를 많이 보시고 네. 중국은 PMI 제조업 지수를 많이 보시는데 그 안에 보면 신규 주문과 재고 지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신규 주문이 늘고 재고가 감소를 해야 좋은 거죠. 근데 네. 중국은 현재 보시게 되면 이 재고 순환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두 국가는 제조업들의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결코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미국, 때문에 중국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반등을 하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들의 재고 순환 지표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나를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제조업의 체감 경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국의 유동성 확장 여부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다라고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중국의 시중 유동성이 확장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재고 소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재고가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중장기 전략의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28페이지에 이제 막대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업종들은 우리나라에서 재고 비율이 최상단으로 가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재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 화학, 반도체, IT 가전, 건설, 뭐 기계, 철강, IT 하드웨어, 저 끝에 보시면 자동차 정도까지도 재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재고 비율이 높은 업종들을 역발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 재고 비율이 낮아질 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업종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재고 비율이 낮아지는 건 그냥 낮아지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들의 그런 재고 순환 지표 이런 것들이 개선될 때 재고가 빨리빨리 소진이 될 수 있는 업종들 이게 누구냐? 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 그래프에 점선으로 쳐 있는 업종들이 아까 재고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상단에 와 있는 기업 업종들 중에서 이게 미국의 재고 순환 지표가 개선이 되면 재고가 빨리빨리 주는 업종들입니다. 보이시는
보시는 호텔 것처럼 레저가 맨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네. 재고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들은 좀 빼시고요. 그냥 아. 제조업들, 수출 기업들, 네네네. 수출업 정도를 보시는 게 맞겠죠. 대표적으로 뭐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반도체, IT 가전, 비철, 자동차 이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신 마지막으로 전략이니까 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고가 빠질 때 주가가 좋은 업종이 좋겠죠. 재고가 감소할 때 주가가 네. 많이 상승하는 업종.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학 업종이라든가 화학. 반도체라든가 IT 가전이라든가 음. 철강 업종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는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고 삼아 IT 가전이 편제상 2차 전지 업종들을 대부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쪽들로 약간 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아이디어 측면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전략의 하나의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좀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사실 이 보고서를 봤어요. 아, 그랬어요? 이거를 내신지 한 며칠 되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잘 보고 잘 뭐 참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이렇게 아, 또 벌써 보셨구나. 들으니까 또 좋네요. 네. 설명과 같이 들으시니까 더 좋잖아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게 이제 대략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지금 뭐 7월 한 1차 반등 정도로 보면 이제 2차, 3차 반등이 올 가능성이 좀 있고 만약 그때는 2단계에서는 저 PBR 그죠? 그다음에 3단계 3차 반등에서는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 네, 이익 정치가 추정치가, 늘어나는 기업 이쪽으로 이제 한번 잘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지수라는 게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네. 있으니까 반도체가 언제쯤 주가 저점을 찍냐를 보려면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고점인 거 플러스 한 4개월 정도? 네,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그때가 대충 한 8월쯤 될 네, 것 같다. 8월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8월쯤이 이제 이번 달입니다. 거의 이제 다음 네. 달. 네. 네. 그때쯤에 저점이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잘 노려서 네.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제 어떤 기업들 재고 소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들 예, 업종들. IT 가전 또 화학 네. 또 뭐 있었죠? 아까? 철강 철강. 정도. 이런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떠냐는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깔끔합니다. 우리 이지만 팀장님.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반도체 얘기 나와서 예.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하이닉스가 내일 실적 나오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음,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20조를 내요. 미중 무역 분쟁기에 이제 주가는 박살나죠. 음흠. 20조를 내고 있는데 주가가 그때 시가총액이 그때 한 40조까지 빠집니다. 거의 40조까지. 그러니까 PER이 그러면 몇 배인 거죠? 거의 지금 2배? 막 이런 거죠. 그죠? 그때 네. 시총이 40조니까 네. 시총이 40조인데 이익을 20조 냈어요. 근데 PER 2배입니다 네. 그때. 근데 하이닉스가 그때 다들 그렇게 빠지면서도 그런 거죠. 와, 이 정도까지 빠지는데 하면서 엄청 물타기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들어오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데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반도체 주가가 그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고 네. 근데 갑자기 2019년 1월 달 되니까 하이닉스가 그달 한 달에 얼마 오른 줄 아세요? 몰라요. 22% 오릅니다. 한 달에 22% 올라요. 하이닉스가. 아.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적자다. 적자 아니면 거의 BEP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미 시장은 선반영한 거죠. 그러면서 1월 달에 주가 급등하고요. 그 뒤로 좀 쉬다가 그해 결국엔 2019년도에 50%가 올라요 주가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 보면 선반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주가가 정말 빠른 선행선을 갖고 있고 반도체가 특히 가장 매크로에 예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정말 힘들고 그 기본적으로 매크로의 헤드라인 뉴스가 정말 안 좋게 도배될 때 네. 우리의 주가의 저점은 신압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네, 그런 게 저는 주가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증권의 이재환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팀장님 앞으로 좀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시면 네, 제가-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락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환 팀장님. 그래도 여름이라든지 약간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냥 얼굴이 원래 좀 까만 것 같습니다. 그런 별예를. 네. 자, 우리 이재훈 팀장님 앞으로도 종종 모시고 또 좋은 이런 뷰들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증권 이재만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